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의 워킹맘입니다. 올해로 2살 많은 남편과 결혼한 지 15년 차가 되었어요. 저에게는 손아래 동서가 한 명이 있는데요. 제 동서이긴 하지만 다른 제3자가 동서를 봐도 속된 말로 참 싹수가 없습니다. 동서는 제가 남편과 결혼하고 시댁에 들어오기 한참 이전에 서방님과 결혼을 먼저 했어요. 그러니까 서방님 나이가 24살이고 동서가 21살일 때 결혼을 한 것 같아요. 서방님과 동서는 나이트클럽에서 처음 만났는데 처음 만난 사이에 하룻밤을 자고 아이가 생겼대요. 동서가 임신을 하고 다짜고짜 시댁으로 쳐들어와서는 아이를 책임지라고 했고 서방님은 울며 겨자 먹기로 동서와 일찍 결혼을 올렸습니다. 동서는 당시 수능을 준비하던 삼수생이었는데 임신과 동시에 수능을 포기했고 그때부터 시댁에 얹혀 살면서 지금까지 아들 둘을 낳고 아무 일도 하고 있지 않아요. 서방님은 어린 나이에 아빠가 되고 당장에 경제활동을 해야 했기 때문에 택배기사 일을 급한 대로 시작하였습니다. 서방님은 택배 일이 적성에 맞았는지 일찍부터 능력을 인정받아 지금은 택배회사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고요. 동서는 아이를 낳고 단 한 번도 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서방님이 택배회사에서 팀장으로 잘 나가기도 하고 월급도 많이 받는지 동선의 살림 씀씀이가 옆에서 지켜봤을 때는 맞벌이를 하는 저희 집보다는 큰 것 같더라고요. 처음 남편과 결혼을 하기 위해 시댁에 인사를 갔을 때였는데요. 아무래도 서방님 내외가 시댁에 얹혀 살다 보니 함께 만나게 되었죠. 시어머님께서는 맏며느리 될 사람이 집에 인사를 와서 그런지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로 음식을 많이 차리셨더라고요. 시부모님은 예상치도 않게 작은 아들이 사고를 쳐서 갑작스럽게 결혼했을 때와는 달리 큰아들이 정식적인 절차를 걸쳐 맏며느리 될 사람을 데리고 온 것부터가 마음에 드셨나 봐요. 아무래도 저도 처음 시부모님을 뵙는 자리이다 보니 긴장을 많이 했는데요. 시어머님께서는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시며 다정다감하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유진아, 우리 집안의 식구가 된 걸 축하한다. 우리 형석이 많이 부족하지만 좋은 배필이 되어서 옆에서 잘 이끌어주고 예쁜 가정 이뤘으면 좋겠구나. 나도 유진이 너를 딸처럼 대할 테니까 너도 우리를 부모님처럼 편하게 생각해줬으면 좋겠구나. 시부모님은 저에 대해서는 남편에게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다면서 저에게 예의 바르고 착한 며느리가 들어온 것 같아 좋다고 하셨어요. 저 또한 시부모님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긴장이 풀렸고 시부모님 모두 참 좋은 분들인 것 같다 생각하며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때 동서가 서방님께 찰싹 달라붙어서는 귓속말로 뭐라고 하더라고요. 오빠, 저 여자 가식적이다. 그치? 아버님 어머님한테 잘 보이려고 애쓰는 것 봐. 재수없게. 제가 동서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했던 건 아니지만 동서가 바로 제 옆에 앉아있어 들을 수밖에 없었죠. 그러고는 계속 듣기 거북한 이야기를 서방님께 하더라고요. 오빠, 나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아침부터 어머님하고 음식 차리느라 고생한 거 알지? 지금 이렇게 앉아있는 것도 힘들어 죽겠어. 이따가 저 여우 같은 여자 가고 나면 방에 들어가서 나 좀 주물러 주라. 응? 동서의 말을 듣고 어이가 없어 한동안 말을 잃었던 것 같습니다. 나보고 여우 같은 여자라니. 내가 여기 와서 시부모님 되실 분들한테 여우짓을 한 게 있었나? 동서의 말에 속으로는 너무 불쾌해서 제 성격상 당장 동서에게 따지고 싶었지만 꾹 참았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동서가 어떤 사람인지 감지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동서보다 4살이 많아요. 제가 동서보다 나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형님 취급을 잘 안 해주는데
나이가 어렸다면 저를 어떻게 대했을지 상상조차 하기가 싫어지네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결혼하면서부터 시어머님과 며느리 간의 고부 갈등보다는 형님 동서지간의 갈등으로 그동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동서의 갈등이 최고조가 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사건의 배경을 말씀드리자면 저와 남편에게는 10살이 된 똑똑한 초등학생 딸아이가 한 명 있어요. 잘 키운 딸 10아들 부럽지 않다고 저희 딸은 교내 영어 말하기 대회에서 1등을 할 정도로 영어 실력이 출중하고 언어 습득 능력이 뛰어나답니다. 아마도 제가 대학교 때 영어 영문학과를 졸업하고 지금까지 영어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어렸을 때부터 딸아이의 영어 교육에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저와 남편은 딸아이가 고등학생이 되면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주기로 결심을 했고 유학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맞벌이를 열심히 하더라도 회사 월급만으로는 생각한 것만큼 돈이 잘 모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부동산 투자였습니다. 저희 친오빠가 부동산 투자 공부를 5년 동안 열심히 하고 실전 투자로 아파트 몇 채를 전세 끼고 갭 투자를 하면서 큰 돈을 굴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수익을 좀 받는지 차도 외제차로 바꾸고 좋은 집으로 이사하는 걸 보면서 저도 그때부터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안정적으로 은행에 월급을 차곡차곡 모았던 저와는 달리 친오빠는 과감하게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저와는 다르게 부를 축적하는 모습을 보니 그동안 저는 뭘 해왔는지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성실하게 일만 했지 그 외 재테크 방법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어요. 똑똑한 우리 딸의 앞날을 뒷바라지하려면 좀 더 많은 자금이 필요했고 저는 고민 끝에 친오빠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오빠, 오랜만이야. 잘 지내지? 아니, 나도 부동산 투자 좀 해보려고 하는데 요즘 어느 지역이 핫해? 평상시 부동산 투자에 전혀 관심이 없었던 제가 다짜고짜 투자 지역을 알려달라고 하니 친오빠가 많이 당황하더라고요. 니네 투자할 돈은 있는 거야? 사실 내가 눈여겨보는 곳이 있긴 한데 나는 이미 다른 곳에 투자를 하는 바람에 내가 어딘지 알려줄 테니까 한번 알아볼래 그럼? 친오빠는 회사 내에서 직장 상사 동료들에게 부동산 투자 강의를 직접 할 정도로 이쪽 분야에 있어서는 일가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친오빠가 추천해준 지역에 고민 없이 투자를 해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함께 우리가 투자할 곳에 한번 가보자고 이야기했어요. 남편도 저처럼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는 전혀 잘 알지 못하는 문외한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모르더라도 난생 처음 임장을 가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부동산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조차 힘들더라고요. 저는 평상시 말주변이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부동산에 대해서는 전혀 잘 몰랐기 때문에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남편이 용기를 내어 왠지 친절해 보이는 부동산 사장님께 말을 걸어보았어요. 사장님, 저희 멀리서 왔는데 투자 목적으로 아파트 좀 보려고요. 주변 시세가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 사장님은 워낙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셔서 그런지 저희를 보자마자 부동산 투자 쪽에는 초보티가 많이 났나 봐요. 잘 아시겠지만 이 지역에 곧 대기업 공장도 들어서고 뭐 KTX니 GTX니 노선도 착공 예정이라 투자자들이 매주 몰리고 있어요. 매물이 아주 귀해서 뭐 하나 나오기만 하면 다들 혈안이 돼서 투자하려고들 난리도 아니라니까요. 친오빠가 여태까지 눈여겨본 지역이라고 하더니 실제로 임장을 나와보니 투자 가치가 있어 보이더라고요. 대기업 공장이 들어선다고 하니 인구 수요가 늘어날 걸 대비해 주변에는 많은 새 아파트들이 지어지고 있었어요.
부동산 사장님은 저희 부부에게 귀한 매물이라며 아파트 하나를 보여주셨는데 연식이 3년밖에 되지 않은 34평 아파트였습니다. 우리 세 식구가 들어가서 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첫눈에 마음에 드는 아파트라서 투자 가치로는 완벽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투자 비용이 2억 정도 들더라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여유 자금은 7천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맞는 매물을 다시 보여달라며 부동산 사장님께 이야기해 보았지만 이미 투자 가격이 낮은 좋은 매물들은 남아있지 않은 상태였어요. 저는 그 집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가 직접 살 집은 아니었지만 이렇게 멀리까지 임장을 와서 투자할 집을 보고 나니 너무나 마음에 들었고 그 집에 반드시 투자를 하고 싶었어요. 저와 다르게 남편은 생각보다 투자 금액이 높자 부동산 투자를 포기하는 눈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쉽게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친오빠도 그렇고 주변에 부동산 투자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든 투자금을 마련해서 좋은 매물이 나왔을 때 꽤 차더라고요. 그동안 주식이 되었든 부동산이 되었든 투자라는 이야기만 들어도 저는 잘못하다간 한순간 모든 것을 잃을 것만 같아 관심도 가지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이제 저는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자잘자잘한 월급만 모아서는 큰돈을 모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고 부동산 투자만이 돈을 벌기 위한 최선의 수단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그 집을 투자하자며 설득했죠. 여보, 우리 이쁜 딸내미 미국 유학 보내줘야지. 우리 그동안 열심히 맞벌이 해봤는데 모아둔 돈은 얼마 안 되잖아. 딸내미 뒷바라지는커녕 이대로 있다간 우리 노후 준비도 제대로 못할 것 같아. 남편은 제가 하는 말에 한참을 귀를 기울이다가 씁쓸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나도 알지. 우리 월급으로는 우리 딸 유학 보내주기 힘든 거. 그런데 우리가 가진 돈이 7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그 집을 투자해. 2억이 필요하다며. 그래서 저는 친오빠에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본인이 투자했던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군요. 나도 예전에 너무 좋은 매물이 있어서 살고 있던 집을 팔아서 투자금을 메꿨고 남은 돈으로 전셋집 구해서 살았어. 나처럼 너도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야. 하지만 뭐 이런 방법도 있으니까 한번 고민해 보라고. 친오빠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좋은 방법 같았어요. 그래서 당시 저희가 살고 있던 집을 매도하려고 시세를 알아봤더니 대출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런지 투자금을 메꾸고 남은 돈으로 전셋집을 구하는 게 어렵겠더라고요. 그래서 조심스럽지만 시부모님께 5천만 원 정도만 돈을 빌리는 게 어떨지 남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저희 친정집도 고려해 보았지만 엄마 혼자서 계시기도 하고 친오빠와 제가 돈을 모아 다달이 용돈을 들여 생활하고 계신 상황이라 시댁에서 돈을 빌리는 게 더 좋겠다 싶었죠. 사실 남편과 결혼할 당시 양가 부모님의 도움을 받기보다는 남편과 제가 각자 직장 생활하면서 모아두었던 돈으로 전셋집을 구하고 그 이후에 내 집을 마련했었거든요. 그동안 시댁에서 금전적으로 도움을 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욕심을 내어 남편에게 말씀을 드려보자고 했습니다. 여보, 우리 그동안 부모님들 도움 하나도 안 받고 우리 힘으로 잘 살아왔잖아. 그런데 이번에는 한 번만 도움 받아보자. 아버님, 어머님이 5천만 원 빌려주시면 우리 그 집에 투자할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형편에 무리해서 부동산 투자하는 거 알고 있지만 그래도 한 번만 욕심내보면 안 될까? 나 이번에 꼭 부동산 투자 성공해서 우리 소율이 유학 보내고 싶어. 저의 부동산 투자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느껴졌는지 남편도 한참을 고민하다가 시부모님께 이야기를 꺼내보기로 결심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바로 시부모님을 찾아갔는데요.
여느 때와 같이 저희 부부를 반갑게 맞이해 주시더라고요. 시부모님은 아무래도 싹싹하지 못한 서방님네 내외보다는 살가운 큰아들과 저를 더 많이 이뻐해 주셨죠. 그러다 보니 동서는 늘 저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처음 저를 만났을 때처럼 뒤에서 서방님께 제 뒷담을 하거나 욕을 하기 일쑤였죠. 시부모님을 찾아뵌 그날은 아무래도 돈과 관련된 이야기를 꺼내야 하다 보니 여느 때와는 달리 방에 들어가서 드릴 말씀이 있다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평상시와 다르게 뭔가 저와 남편이 엄숙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꺼내자 시부모님께서는 잠시 당황하시더라고요. 아버님, 어머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결혼할 때부터 지금까지 아버님, 어머님께 금전적으로 크게 도움을 받지 않고 잘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아무리 맞벌이 하면서 발버둥 쳐봐도 돈을 모으는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분수껏 살아가는 것도 좋지만 아버님, 어머님의 이쁜 손녀 소율이의 미래를 생각하면 욕심을 내고 싶어서요. 저도 모르게 시부모님께 이야기를 드리면서 눈물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남편과 둘이서 악착같이 살아온 시간들이 떠올라서 그런지 감정이 격해지더라고요. 저희가 이번에 욕심을 내서 부동산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투자금이 조금 부족해요. 그동안 그랬듯이 저희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이번엔 좀 어렵네요. 이런 말씀 꺼내기 조심스럽고 죄송스럽지만 아버님, 어머님께서 5천만 원 정도만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열심히 돈 벌어서 다달이 조금씩이라도 갚을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제가 결혼하고 난생 처음 돈 이야기를 꺼내자 시부모님은 적잖게 당황하시기도 하고 놀라신 눈치셨어요. 하지만 아버님께서 어머님과 눈을 한번 마주보시고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저희에게 어렵게 입을 떼어 말씀하시더라고요. 유진아, 무뚝뚝한 아들 둘만 키우다가 살갑고 따뜻한 유진이 네가 우리 집에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우리는 너를 딸처럼 생각했단다. 그동안 둘이서 맞벌이 하느라 힘들었을 텐데 힘든 기색하지도 않고 소율이 낳고 열심히 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부모로서 참 기특했단다. 저는 사실 시부모님께 돈 이야기를 꺼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 너무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요. 아버님께서 다정다감한 말투로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더욱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소율애미야, 분수껏 사는 것도 좋지만 사람이라면 때로는 욕심도 부릴 줄 알아야지. 우리가 5천만 원 빌려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돈은 천천히 갚아도 되니까 부담 갖지 말고. 아버님의 말씀이 끝나자 어머님께서 울고 있는 저에게 말없이 다가와 안아주셨어요. 옆에 있던 저희 남편도 생각하지 못하게 시부모님께서 흔쾌히 돈을 빌려주신다고 하자 몸둘 바를 모르더라고요. 아빠, 엄마, 정말 감사드려요. 저희가 앞으로 돈 많이 벌어서 더욱 효도할게요. 장남이 돼서는 결혼하고 용돈은 드리지 못할 망정 이렇게 돈 빌려달라고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드려요. 그때였어요. 갑자기 시부모님 방문을 열고 동서가 들어오더니 얼굴이 빨개져서는 남편과 저를 노려보며 막말을 퍼붓더라고요. 형님, 지금 어디 가서 돈 빌려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5천만 원씩이나. 저희가 그동안 어머님, 아버님께 한 푼도 안 받고 이렇게 살아오고 있는데 양심이 있으신 거예요? 어이없어서 정말. 동서의 말에 시아버님께서는 버릇없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문을 열고 들어와서 행패를 부리냐며 나무라셨어요. 그러자 동서는 더 열이 받았는지 울면서 소리치더라고요.
아버님! 아버님도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아버님, 어머님 모두 저보다 항상 형님만 대놓고 차별하시고 예뻐하시잖아요. 아버님, 어머님 모시고 사는 건 저랑 오빠인데 장남이 뭐가 대수라고 그렇게 대놓고 차별하시는 거예요? 동서는 이미 이성을 잃은 듯 보였고 저는 그저 그런 동서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원래 말이 안 통하고 제멋대로 생각하고 상대방 이야기를 전혀 듣지 않는 사람이라 제가 중간에 말리더라도 소용없을 줄 알았거든요. 동서 이야기를 듣다가 남편도 화가 났는지 꾹 참고 있던 말을 하더라고요. 재수씨, 말은 똑바로 합시다. 무슨 저희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요. 재수씨랑 형철이가 저희 부모님 집에 얹혀 사는 거죠. 그리고 저희 부모님께서 같이 산다는 이유만으로 두 분이서 오붓하게 노후생활 즐기지도 못하시고 지금 재수씨 아이들 보느라 매일 기지맥진 하시는 거 모르세요? 양심이 있으면 제발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저는 남편이 동서에게 그렇게 화를 내는 모습은 살면서 처음 봤던 것 같아요. 저는 동서의 말에 대꾸할 가치도 없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저를 대신해서 동서에게 화를 내주자 속으로는 너무 통쾌하더라고요. 동서도 저희 남편이 그렇게까지 화내는 모습을 처음 봐서 그런지 아무 말도 못하고 얼어붙었다가 저희 부부를 째려보면서 한마디 하고 문을 닫고 나가버렸어요. 참나, 어이가 없어서. 아주버님이 그동안 뭐 저희한테 보태주신 거 있으세요? 아버님, 어머님이 우리 애들 이쁘고 좋다고 봐주시는 건데 아주버님 무슨 권리로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요? 쪽팔리게 돈이나 빌리러 온 주제에. 동서의 말 한마디에 시부모님을 포함해서 저희 부부도 순간 할 말을 잃었어요. 어쩌면 저렇게 예의 없이 본인 할 말은 다 내뱉고 사는 건지 평생 속병 날 일은 없을 것 같더라고요. 동서와 함께 살고 있는 시부모님은 동서의 모습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는 듯이 혀를 내두르며 그냥 포기하신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도 저와 남편은 동서의 행태에도 불구하고 시부모님께 5천만 원을 빌릴 수 있었답니다. 저희의 예정대로 살고 있던 집을 팔고 전셋집으로 다시 이사를 가면서 모든 돈을 끌어모아 마음에 들었던 아파트를 매매하면서 집값이 오르기를 기대했어요. 어차피 딸아이가 아직 초등학생이니 유학을 보낼 고등학생이 될 때쯤까지는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투자한 아파트 집값이 당장에 오르면 좋겠지만 떨어지지만 않고 서서히 오르기만 해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1년, 2년이 지나갔습니다. 전세를 끼고 갭 투자한 아파트였기 때문에 투자를 했을 때쯤 저희와 계약했던 임차인의 계약 만료 시점이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제가 투자했을 때와는 달리 부동산 정책이 바뀌면서 전국적으로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부동산 투자를 마음먹었을 때까지만 해도 전국적으로 집값이 고공행진하고 있었고 크게 돈 벌 수 있는 방법은 부동산 투자밖에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저희도 남들처럼 부동산 투자로 부자가 될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집값이 떨어지자 전셋값도 덩달아 떨어지기 시작했고 임차인이 더 낮은 전셋값으로 지금보다 더 좋은 곳으로 이사갈 수 있는 상황이니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연락이 온 거였어요. 사실 저희도 지금은 전셋집을 살고 있으니 임차인의 입장이 100번 이해가 갔지만 이미 전세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새로 임차인을 구하려면 저희 돈으로 보증금을 메꿀 방법밖에는 없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되자 남편은 무리해서 부동산 투자를 했다가 이렇게 낭패를 봤다며 후회를 하기 시작했어요. 저 또한 남편을 설득하고 시부모님께 돈까지 빌려가면서 투자한 집이었기에 이렇게 한순간 집값이 떨어지는 걸 보고 스스로를 자책하게 되더라고요. 임차인을 구하는 건 부동산에서 알아서 해주겠거니 싶었는데
제가 투자한 지역의 주변 집값이 모두 떨어지자 전세 매물이 우후죽순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전세 물건이 많다 보니 임차인을 구하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가 되었고 주변 아파트 전셋값도 많이 하락했더라고요. 저희는 어떻게든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 전셋값을 계속 낮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부터였어요. 부동산에서 집을 보여주고 다들 하나같이 연락이 와서는 원래 있던 임차인이 공부방을 해서 그런지 집 안에 책상과 의자가 널브러져 있고 벽지가 너무 더러워서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어 한다는 거예요. 처음 그 집을 매매하고 임차인을 들였을 때 분명히 신혼부부 둘이서 산다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부동산과 함께 임차인이 저희를 속이고 그동안 공부방을 했던 겁니다. 저희가 멀리 타지에 투자 목적으로 그 집을 산다고 했으니 전세를 주고 그 집에 갈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 매매 계약을 할 때에도 초보티가 나니까 부동산에서 임차인이랑 짜고 저희에게 공부방 이야기는 아예 이런 방구도 하지 않고 계약을 했던 거죠.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 다 겪게 된다고 하더니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를 속인 임차인에게 너무 화가 났지만 전세 계약을 할 때 꼼꼼하지 않았던 저희 잘못도 있었으니 임차인이 나갈 때 벽지를 새로 해주고 파손된 소모품 등 모두 보상해주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임차인을 새로 구할 수 있었죠. 하지만 전셋값을 2년 전보다 낮춘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는 추가로 돈을 더 메꿔야 했고 이번에는 시부모님께 돈을 빌리기보다는 신용대출을 받아 메꿨습니다. 나중에 투자한 집값이 오를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부동산 투자로 인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 상태가 되었죠. 다들 부동산 투자로 부자가 되는 줄만 알았는데 저는 도리어 손해를 보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많이 속상했습니다. 저와 더불어 남편도 많이 속상했는지 어느 날 시댁에 가족 모임이 있어 다 같이 술을 마시고 있는데 남편이 술이 많이 취해서 저희 집 이야기를 불현듯 꺼내더라고요. 아버지, 어머니,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렇게까지 돈 빌렸으면 더 잘 살아야 하는데 지금 저희가 투자한 집값이 폭락을 했어요. 제가 장남으로서 부모님 뵐 면목이 없습니다. 남편의 취중 진담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왜 굳이 그런 이야기를 시댁에 와서 꺼내는 건지, 그리고 서방님 내외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제가 그만하라며 옆에서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은 계속 술에 취해 말을 이어갔어요. 저희 정말 결혼하고 열심히 살았거든요. 다들 잘 아시잖아요. 우리 소율 엄마 그동안 소율이 낳고 단 한 번도 쉬지 못하고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만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대체 뭡니까? 열심히 살아온 보상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 저희 보란듯이 잘 살고 싶은데 우리 꼴을 보세요. 억울합니다. 억울해요. 남편이 비록 술에 취해 한 이야기였지만 저 또한 우리 상황이 안타까웠기 때문에 남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슬프게 와닿더라고요. 여보, 이제 제발 그만해. 아버님, 어머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그동안 잘 살아왔던 것처럼 이번에도 잘 극복할 거예요. 심려끼쳐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동시에 동서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형님, 거지 주제에 무리해서 집 사더니 제가 그럴 줄 알았어요. 아주버님도 그렇고 지금 본인들이 어떤 꼴인지 한번 보세요. 사람이 분수껏 살아야지. 부동산 투자는 아무나 하는 건 줄 알아요? 뭐 돈도 좀 있고 뭐 좀 아는 사람들이 하는 거지. 뭣도 모르고 부동산 투자하겠다고 설쳐대더니
쌤통이네요. 이제는 대놓고 저희 부부를 비웃고 조롱하는 동서를 보자 저도 더 이상은 참지 못하겠더라고요. 동서, 지금 제정신이야? 술 취했으면 곱게 방에 들어갈 노릇이지. 위아래 없이 지금 어디다 대고 막말이야? 내가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넘어가니까 아주 그냥 우습게 보이지? 시댁에서 그동안 큰 소리 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제가 동서에게 소리를 치자 온 식구가 놀란 눈치였어요. 동서도 제가 소리 지르는 모습을 처음 봐서 그런지 더 이상 비웃지 않고 째려보더라고요. 저는 이때다 싶어 위아래 기강을 잡기 위해서 더욱 꾸짖었습니다. 동서, 내가 동서라고 존대하고 젠틀하게 대했을 때 그냥 쥐죽은 듯이 가만히 있어야지. 내가 동서 무서워서 여태까지 내 할 말 안 하고 살았는지 알아? 동서랑 똑같은 사람 되기 싫어서 내 입 더럽히기 싫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던 거야. 나는 동서랑 격이 다르니까. 그때 제 이야기를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던 서방님이 팔은 안으로 굽는다더니 본인 와이프한테 뭐라고 했다고 저를 겨냥하더라고요. 형수님, 우리 와이프가 철은 없더라도 이 집에서 쥐죽은 듯이 가만히 있어야 할 사람은 아니죠. 저희가 엄연히 부모님 모시고 살고 있고 솔직히 형이랑 형수님 양심 있으면 부모님 모시고 있는 저희한테 뭐 다달이 돈이라도 보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서방님의 말에 동서는 신이 난 건지 마냥 옆에 찰싹 붙어서는 저를 노려보더라고요. 그리고 동서는 서방님의 말에 힘을 얻어 시부모님께서 우리에게 5천만 원 빌려주신 사실이 그동안 많이 언짢았는지 속 안에 쌓여있던 이야기들을 거침없이 내뱉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장남이 무슨 대수라고. 솔직히 아주버님 능력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형님이 밖에 나가서 쎄 빠지게 일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돈 없으니까 아버님 어머님께 5천만 원이나 빌려가 놓고서는 거지 주제에 뭐가 그렇게 당당하다고 시댁에 와서 큰 소리예요? 저는 선을 넘나드는 동서의 말을 듣고 속으로 기필코 이 김유진 내 이름 석자를 걸고 앞으로 동서에게 미친 참교육을 하리라 결심했습니다. 시부모님은 가족들끼리 다 같이 모여 덕담 나누기도 부족한 시간에 술에 취해 서로를 향해 비난과 욕설만 난무하다며 혀를 끌끌 차셨어요. 특히 시어머님은 형님인 저에게 또박또박 말대꾸하는 동서의 모습이 언짢으셨는지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서준애미야, 내가 예전에도 따로 얘기했던 것 같은데 소율애미가 네 친구더냐? 엄연히 네 손이 형님인데 형님 말씀 잘 따르지는 못할 망정 매번 시비를 걸어서 이렇게 집안 분위기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이번에도 네가 먼저 가만히 있는 소율어미한테 시비 걸어서 이 사달이 난 거니까 소율애미한테 잘못했다고 용서 빌거라. 시어머님은 결혼한 이후에 항상 제 편을 들어주셨어요. 그도 그럴 것이 제가 시댁에 와서 동서처럼 막말을 하거나 시부모님께 버릇없이 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시어머님이 이번에도 제 편을 들어주자 동서는 많이 섭섭했는지 다시 막말을 쏟아냈어요. 어머님, 제가 우스우세요? 제가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로 보이시나 봐요. 그동안 형님 편만 서서 저만 다그치시고 형님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제가 깍듯이 모시고 대접해야 하는 건데요? 동서가 시어머님께 막말을 쏟아내며 말대꾸를 하자 이번에는 시아버님께서 모두를 향해 이제 그만하라며 고함을 치셨고 저희 남편이 술에 많이 취한 것 같으니 저보고 얼른 집으로 데리고 가라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그날의 가족 모임은 시아버님께서 고함을 치시는 바람에 끝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시아버님께서 그 상황을 마무리 지어주시지 않았다면 저도 그날만큼은 동서에게 그동안 쌓였던 한을 풀기 위해 머리채를 잡든지 동서와 똑같이 막말을 하든지 뭐든 했을 것 같습니다. 술에 취한 남편을 집에 끌고 와 눕히고 먼저 잠든 딸아이를 바라보고 있는데 생각할수록 동서에게 화가 더욱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거지 주제에 무리해서 집을 사더니 쌤통이라고? 돈 한 푼도 안 벌고 서방님 뒤에서 숨어 사는 주제에 저희 부부에게 거지라고 이야기한 동서의 말이 곱씹을수록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댁에 다시 방문을 할 일이 생겼습니다. 할아버님 제사가 있어 또다시 동서를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남편과 결혼하고 알게 된 사실이지만 시댁에는 1년에 5번의 제사가 있었습니다. 남편 말에 따르면 원래 10번의 제사가 있었는데 시어머님께서 힘이 붙이셔서 절반 정도로 줄이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영어학원에서 강사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말에도 강의를 나갔고 평일에는 대부분 학생들이 학교 수업이 끝나고 저녁에 학원을 오기 때문에 저녁 수업이 참 많았어요. 사실 저는 낮부터 저녁까지 학생들을 가르치느라 시간이 부족했는데 그동안은 시댁 제사를 모시기 위해 강의 시간표를 바꾼다든지 아니면 학원에 양해를 구하고 휴강을 했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제가 학원 일로 바쁜 와중에도 제사만큼은 빠지지 않고 반드시 참석하는 모습을 보고 요즘 사람답지 않게 맏며느리 노릇을 똑똑히 한다며 좋아하셨죠. 그런데 이번 할아버님 제사에는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겨버렸습니다. 이번에도 제사에 참석하기 위해 미리 학원 수업을 빼놓았었는데 동료 학원 선생님께서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하시는 바람에 제가 대신해서 수업을 강행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죠. 그래서 시어머님께 제삿날 아침 일찍 연락을 드렸습니다. 어머님, 오늘 할아버님 제삿날인데 제가 학원에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서요. 낮 동안 내내 수업을 해야 돼서 제사 음식 준비는 못 도와드릴 것 같은데 어쩌죠? 이번 할아버님 제삿날에는 멀리 지방에 계신 친척 어르신분들께서도 오실 예정이라 평소보다 음식 장만을 배로 많이 했어야 했는데요. 어쩔 수 없이 제가 도와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돼서 시어머님께는 너무 죄송했어요. 그런데 다행히 시어머님께서는 저의 피치 못할 상황을 이해해 주시더라고요. 소유롬이야, 학원 일이 바쁘니 어쩔 수 없지. 내가 서준 어미랑 둘이서 같이 음식 준비할 테니까 걱정 말거라. 그래서 저는 낮 동안 열심히 학원 수업을 끝마치고 나서 할아버님 제사를 모시기 위해 바로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시댁 문을 들어서는 순간에도 하루 종일 음식 장만으로 고생하셨을 시어머님을 생각하니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현관문에 들어서자마자 단 한 사람만 빼고 다들 저를 보며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저는 얼른 앞치마를 두르고 제사 모실 준비를 했어요. 제사상 음식을 나르고 있는데 옆에서 계속 따가운 시선이 느껴지더라고요. 동서가 낮 동안 시어머님과 혼자서 음식 장만을 하느라 뿔이 났었는지 저를 계속 째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동서가 그러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고 제 할 일을 했어요. 제사를 다 모시고 친척 어르신들께서 식사 준비를 하고 있는데 동서가 제 옆에 와서는 귓속말로 이야기하더라고요. 형님, 좀 이따 방에서 잠깐 얘기 좀 나눠요. 동서는 저에게 불만을 토로할 게 뻔했고 할아버님 제사날까지 동서와 말다툼하기가 싫어서 동서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엌에 혼자 있는 틈을 타서 저를 억지로 끌고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형님, 오늘 일부러 저 골탕 먹이려고 낮 동안 안 오신 거죠? 학원 일은 핑계고 저 혼자 제사 음식 준비 다 하라고 안 오신 거잖아요. 저는 동서의 말에 굳이 대꾸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니라고 해도 어차피 본인이 생각하는 대로 말할 거니까요. 아니다. 형님네 지금 거지였죠? 부동산 투자로 돈 다 날리고 거지 생활하고 있는 거 제가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깜빡했네요. 형님이 그 돈 메꾸려고 이렇게 할아버님 제삿날에도 열심히 학원 나가서 일한 거였구나. 아, 이제야 이해됐어요.
아, 우리 형님 불쌍해서 어떡해요? 동서의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에 또다시 분노가 치솟았어요. 제가 화를 내면 동서는 상황 판단 못하고 다시 막말을 할 게 뻔하니 밖에 어르신들도 계셔서 저는 꾹 참았습니다.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요? 더러워서 피하지. 그리고 언젠가는 동서에게 제대로 참교육을 하겠다고 다시 다짐했어요. 저희 집은 시댁과 아주 가까웠는데요. 같은 아파트에 다른 동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편과 제가 서방님 내외와 가깝게 지내지 않더라도 아이들끼리는 곧잘 동네에서 만나 잘 어울리는 편이었죠. 특히 동서의 둘째 아들이 저희 딸과 동갑이라 그런지 동네 놀이터에서 만나면 둘이서 신나게 놀더라고요. 동서는 워낙 싹수가 없다 보니 당연히 미울 수밖에 없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동서 때문에 아이들까지 미워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시조카들도 저를 잘 따르기도 하고 저도 아이들에게는 항상 살갑게 대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딸이 평상시처럼 둘째 시조카와 놀이터에 놀러 가면 안 되겠냐고 하더라고요. 그날은 학원이 쉬는 날이라 제가 집에 있었긴 했지만 그 다음날 수업 준비 때문에 일을 해야 했기에 딸을 온전히 집에서 돌보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서에게 연락을 하기는 싫었지만 소율이가 서우와 놀고 싶어 한다고 말하며 서우를 데리고 놀이터에 나와달라고 했습니다. 동서도 괜히 저한테 툴툴대기는 했지만 본인도 둘째 시조카를 집에서 돌보는 게 힘에 버거웠는지 아이들끼리 놀 수 있도록 놀이터에 함께 나오더라고요. 저는 동서에게 아이들을 맡기고 일을 하려고 집에 다시 들어가려는데 어떤 외국인 여자가 어린 아이와 함께 저희 딸에게 다가와 갑자기 말을 걸었어요. 영어로 이쪽 동네에 이사 온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자신의 딸이 친구들과 함께 놀이터에서 놀고 싶어 한다며 우리 아이들과 함께 놀아도 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함께 놀아도 된다고 이야기하며 동서에게도 괜찮냐고 물어봤죠. 동서는 외국인이 영어로 말하자 당황했는지 어색하게 웃기만 하고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때 저희 딸이 나서서 외국인 여자에게 영어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줌마 걱정 마세요. 제가 이 여자애 데리고 모래성도 만들고 같이 미끄럼틀도 타고 같이 놀아줄게요. 외국인 여자아이도 저희 딸이 유창하게 영어로 말을 하자 경계가 풀렸는지 금세 친해져서는 손을 잡고 저희 딸을 따라가더라고요. 그때 둘째 시조카가 애들을 따라가지 않고 동서에게 딱 달라붙어 있더라고요. 엄마, 저 사람들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 말 안 하고 이상한 외계어 말하는 거야? 동서는 둘째 시조카의 물음에 얼굴이 빨개져서는 어버버 하더라고요. 서우야, 저건 외계어가 아니고 영어야.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 외국 사람이라서 영어로 말하는 거야. 서우는 생각에 잠겨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저와 동서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큰엄마는 외국 사람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이잖아요. 근데 큰엄마는 왜 영어로 말할 줄 아는 거예요? 엄마는 영어로 말 못해?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서우가 그렇게 말하자 동서가 당황하더니 서우에게 그만 말하고 놀이터에 가서 놀라고 하더라고요. 그러고는 갑자기 저에게 화살을 돌려 노려보았습니다. 형님, 지금 제 앞에서 영어 좀 하실 줄 안다고 잘난 척 하시는 거예요? 제가 못 알아듣는 거 뻔히 알면서 왜 애 앞에서 저 쪽팔리게 하려고 일부러 영어 말씀하신 거예요? 형님, 진짜 재수없는 거 본인도 알아요? 저는 이제 하다못해 외국인이 먼저 다가와서 말을 거는데 제가 영어로 답변했다고 시비를 거는 동서를 보며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동안 저를 비웃었던 동서에게
안가품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졸이었던 동서는 영어로 유창하게 말할 리가 만무했고 영어는 저한테 가장 자신 있는 분야 중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이때다 싶어 동서를 비웃으며 말했죠. 동서, 서우 말대로 영어로 아예 말할 줄 모르는 거야? 요즘 세상에 영어는 기본이지. 동서가 원하면 내가 서우랑 같이 영어 알려줄까? 서우가 영어로 말 한마디도 못하는 엄마 부끄러워하면 어떡해. 동서는 그동안 대학을 나오지 못하고 고졸이라는 것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었는데 학벌 때문에 늘 시부모님께서 저와 비교하는 것 같다고 자존심 상해했거든요. 그런데 둘째 아들까지 엄마가 영어를 못한다고 하자 자존심이 바닥을 쳤는지 저에게 되려 막말을 했던 겁니다. 그러던 와중에 제가 동서의 컴플렉스를 건들며 영어를 못한다고 자존심을 긁자 화가 나서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동서는 저한테 다시 막말을 하고 싶었는데 제가 말한 것들이 모두 사실이기도 하니 대꾸할 말이 딱히 없었나 봐요. 얼굴이 다시 빨개져서는 화를 못 참고 본인 머리채를 부여잡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동서의 그런 모습을 보니 동서에게 조롱당했던 지난 날들이 떠오르며 조금이나마 속이 후련해졌습니다. 그리고 몇 주가 지나갔어요. 동서에게 받았던 스트레스를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었던 통쾌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시어머님의 생신이 다가왔고 저는 시어머님 생신에 뭘 해드릴까 고민하다가 제가 직접 생신상을 차려드릴 겸 저희 집에 초대하는 게 어떨지 남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남편도 제가 직접 어머님의 생신상을 차려드린다고 하니 학원 일로 바쁠 텐데 괜찮겠냐며 무리하지 말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이번만큼은 제가 직접 시어머니의 생신상을 차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동안 시부모님 생신 때 외식만 했지 직접 생신상을 차려드린 적도 없었고 5천만 원이나 빌려주셨는데 걱정만 끼쳐드린 것 같아 고마운 마음을 어떻게든 표현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시부모님만 따로 집에 초대하고 싶었는데 서방님 내외가 시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어서 함께 초대하지 않는 게 이상한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고민 끝에 시어머님 생일을 맞이하여 서방님 내외도 함께 저희 집에 초대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님 생신날이 되자 저는 아침 일찍부터 분주하게 움직이며 미역국, 잡채, 전복구이 등 상다리가 부러지게 음식을 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일반적인 형님 동서지간만 되더라도 이런 날 동서를 불러 함께 음식 준비를 할 테지만 동서와 함께 투닥거리며 요리를 하는 스트레스를 받느니 차라리 저 혼자서 음식 장만을 하는 게 속 편하겠다 싶어 혼자 열심히 시어머님 생신상을 준비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시부모님과 서방님 내외 그리고 시조카들이 모두 함께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상차림을 마무리하고 다 같이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 순간 시어머님께서 흐느끼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의 이유 모를 울음에 모두들 당황스러웠는데 한참을 우시더니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소율엄이야, 내가 죽기 전에 언제 한번 자식들한테 내 생일 밥상 한번 얻어먹어보나 했는데 네가 이렇게까지 차려주니까 너무 감격스러워서 눈물이 다 나는구나. 시어머님의 예상치 못한 이야기에 모두가 숙연해졌던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시부모님 생신상 한번 제대로 차려드리지 못했다는 사실이 죄송스럽기도 하고 이번에 시부모님을 집으로 초대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 정막을 깨고 동서가 한마디를 했어요. 형님, 하나밖에 없는 시어머님 생신상 이번에 처음 차려드리는 거 신경 좀 쓰시지 그랬어요. 비싼 재료 좀 쓰시지.
죄다 풀떼기밖에 없어가지고 젓가락질 할 게 없네요. 참, 지금 형님네 부동산 투자 때문에 거지라서 돈 없었죠? 왠지 상차림이 너무 허접하다 했네. 동서의 말에 저는 정말이지 기겁을 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시어머니 생신날에 이런 상황에서 뚫린 입이라고 저런 말이 나올 수 있을까요? 아무리 동서가 개차반이라고 해도 어떻게 저런 이야기를 아무 생각 없이 할 수 있는지 제 상식으로는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힘들게 준비한 생신상에 또다시 저런 막말을 퍼붓는 동서를 더 이상은 용서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상 위에 올라와 있던 미역국을 동서 얼굴에 던져 부으며 이야기했습니다. 동서, 내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지? 내가 동서라고 존대할 때 눈치껏 쥐 죽은 듯이 가만히 있으라고. 어디서 감히 하늘 같은 손이 형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내가 동서처럼 격 떨어지게 될까봐 그동안 맞대응 안 하고 가만히 지켜봤는데 아주 한없이 기어오르네. 가족들 지켜보는 앞에서 이번에 제대로 참교육 한번 해줄까? 미역 줄기가 동서의 얼굴에 딱 달라붙어서 가관도 아니더라고요. 동서는 얼굴에 붙어있는 미역 줄기를 하나씩 떼어내고 당장이라도 제 머리채를 잡을 것처럼 갑자기 일어나서 건너편에 앉아있는 저에게 달려왔어요. 저도 이판사판이다 싶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 동서와 동시에 머리채를 잡고 뜯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동서가 바닥에 뒹굴며 싸우기 시작하자 저희 남편과 서방님이 달려와 뜯어 말리더라고요. 저는 오늘은 동서와 끝판을 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쌓여 있었던 한을 다 풀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동서보다 덩치가 있었기 때문에 몸싸움을 하면 이길 자신이 있었어요. 역시나 동서는 저와 1대1로 몸싸움을 하니 점차 밀리기 시작했고 옆에서 남편과 서방님이 저희를 떼어놓으려고 노력해도 제가 동서를 꽉 잡고 있어서 우리 두 사람을 떼어내는 게 소용이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최후의 한 방으로 동서의 머리를 있는 힘껏 잡아당겼습니다. 사실 저는 머리카락이 그렇게 쉽게 빠질지 몰랐어요. 제가 동서의 머리를 있는 힘껏 잡아당기자 동서의 머리가 한 움큼 빠져나갔고 동서의 머리카락이 한 움큼 빠지는 동시에 제가 머리카락을 놓게 되자 동서는 뒤로 자빠지고 말았어요. 동서는 제 손에 쥐어져 있던 본인의 머리카락을 보며 울면서 소리 지르더라고요. 김유진! 네가 감히 내 소중한 머리카락을! 너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야. 가지고 쥐뿔도 없으면서 꼴에 형님이랍시고 어디서 나대! 애들 앞에서 부끄럽지도 않아? 내가 너 경찰 부를 거야! 저도 동서에게 맞서 한마디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게 말할 때 형님 대접 똑바로 하지 그랬어. 네가 나한테 대들고 막말하니까 이런 사달 난 거 아니야. 이게 다 네 업보야. 이제부터 나한테 대들지 말고 형님으로 깍듯이 모시도록 해. 안 그러면 또 머리카락 죄다 뽑아버릴 테니까. 저도 그동안 동서에게 쌓여있던 화를 이렇게라도 다 풀고 나니 10년 묵은 채증이 다 내려가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통쾌하게 동서에게 한 방을 날리고 나서 모든 게 마무리될 줄 알았는데요. 그 이후에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님께서 동서와 제가 싸우는 모습을 지켜보시고는 할 말을 잃으셨는지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무언가 결단을 내리신 듯이 서방님 내외를 바라보며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서준애미야, 잘 새겨듣거라. 네가 처음 임신해서 우리 집에 다짜고짜 쳐들어왔을 때가 떠오르는데 나는 그저 네가 어린 나이에 우리 집안의 핏줄을 임신한 게 안쓰럽고 안타까워서 아무 말 없이 받아주었다. 너도 부모가 되어봐서 알겠지만 우리도 부모로서 역할은 마땅히 해야 되지 않겠니? 저는 속으로
시어머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동서가 처음 집안에 들어왔을 때 이야기를 꺼내셨는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시어머님께서 그동안 동서를 단순히 꾸짖은 것과는 다르게 무언가 단단히 결심하신 듯한 표정으로 비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우리 집안 기강을 바로 세워야지 안 되겠구나. 어디서 감히 시부모님께 형님께 버럭버럭 대들기나 하고. 나는 이제 더 이상 대드는 꼴을 보면서는 함께 못 살겠구나. 늙은이들 모시고 살지 않아도 되니까 너희 식구들끼리 집 밖에 나가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시어머님께서 서방님 내외에게 집에서 나가서 살라고 하자 동서는 그제야 정신이 바짝 들었는지 불현듯 다시 울면서 무릎을 꿇고 빌더라고요.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희 아버님, 어머님 집 나가면 당장에 어디 나가서 살겠어요. 제가 그동안 생각이 짧았던 것 같아요. 어머님 너무 노여워 마시고 지금 아이들도 지켜보고 있는데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앞으로는 달라진 모습 보여드릴게요. 동서와 함께 서방님도 눈치껏 옆에서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엄마, 이 사람이 아직 철이 없어서 그래요. 제가 남편으로서 옆에서 잘 제지했어야 했는데 그동안 제가 밖에서 일만 하다 보니까 집안일에는 너무 안일했던 것 같아요. 이번 기회로 저도 이 사람도 같이 제정신 차리고 앞으로는 집안에 불화 일으키지 않도록 노력할게요. 둘째 아들 얼굴 봐서라도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엄마. 거의 20년 가까이 시부모님께 얹혀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집에서 나가려고 하니 아쉬움이 많이 남았나 봐요. 저는 속으로 이런 상황이 너무 통쾌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동서는 저에게 자존심을 내려놓고 힘겹게 입을 떼며 말하더라고요. 형님, 제가 아까 버릇없이 형님 이름 막 부르고 대꾸해서 죄송해요. 앞으로는 제가 형님 깍듯이 모시고 막말도 안 할게요. 사람이 어디 한순간에 변하나요? 동서의 말이 진심일지는 모르겠으나 고개 숙이고 들어오니 저도 별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 동서. 앞으로 아버님, 어머님께 버릇없이 행동하지 말고 말하기 전에 여러 번 생각하고 말할 수 있도록 해. 알았지? 동서는 시어머님이 여전히 바라보는 앞이라 그런지 알겠다며 저에게도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이야기하더군요. 시부모님은 일단 서방님 내외가 분가하여 사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동서가 하는 행동을 보고 결정하시겠다고 하셨어요. 동서가 언제까지 저한테 손이 형님으로서 깍듯하게 대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동안 제가 동서에게 쌓였던 화풀이를 제대로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의 이 통쾌한 사이다 사연을 들으시고 여러분들도 함께 속이 풀리셨으면 좋겠네요. 저의 긴 사연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